충격 헤드라인. 한국, 글로벌 전략 리스크 상위권 재분류 검토. 2024년 3월, 스위스 다보스 인근 비공개 포럼에서 전례 없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자문단, EU 안보위원회, 일본 방위성 전략실, 국제에너지기구 관계자까지 총 31명의 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모였죠. 논의 대상은 단 하나. 향후 20년 관리 비용이 급증할 지역은 어디인가? 초기 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핵 변수, 미중 갈등의 압력 지점,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라는 이유로 고위험 저효율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종료 42분 전 단 한 개의 자료가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한국은 정말 관리 비용만 남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애써 외면해온 다른 성격의 국가일까요? 왜 강대국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62세, 전 영국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국장이었죠. IMF와 OECD 자문 경력만 30년입니다. 그날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슬라이드가 나오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제 기억 속 아시아는 늘 같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런던 금융가에서 아시아 리스크라는 단어가 일상처럼 쓰이던 시절이 떠올랐죠.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구분조차 필요 없던 하나의 범주였습니다. 제 판단 기준은 단순했어요. 위기는 반복된다. 그래서 한국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전략적으로 기대할 대상은 아니었죠. 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적으로 취약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이 발표를 이어갔어요. 북핵 위협,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사드 배치 논란. 익숙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죠. 저는 연필을 돌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EU 안보위원회 대표가 거들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부담이 크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반도 변수는 동북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그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골칫거리다. 관리는 해야 하지만 기대할 건 없다. 회의 중반 미국 측 분석관이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한 문장을 흘려보냈어요. 한반도 변수는 참고 수준으로. 순간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롱이라기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아직도 한국 얘기를 하나. 북한 문제는 이미 고착화됐잖아.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말릴 생각도 없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제게 끝나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1997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죠. 당시 저는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 위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화가 폭락하던 날,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또 시작이네. 아시아는 언제나 그래. 그때 제 안에 각인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 취약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2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웃음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점심시간이겠지. 오후 세션은 유럽 안보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발표 순서에 없던 자료 요청이 올라왔어요. 의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죠. 그는 이수현이었습니다. 44세, 국제에너지 안보 교차 분석 프로젝트 파견 연구원.
전공은 AI 기반 물류 군수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 명단에도 눈에 띄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그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크린 연결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의장이 허락했어요. 몇몇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정에 없던 발표였거든요. 저도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또 누군가의 자기 PR이겠지.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 30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건 전쟁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궤적도 아니었죠. 경로 지도였어요. 4개의 색깔로 표시된 선들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미국 인도 태평양 군수 보급선. 빨간색, 중국 동북 삼성 해상 물류 루트. 초록색, 러시아 극동 에너지 수송 경로. 노란색, 일본 해상 무역 병목선. 4개의 이해관계가 지도 위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이 한 지점에서 겹쳤습니다. 한반도와 그 인근 300km 해역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지도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위험 지역이라면 회피 경로가 보여야 합니다. 우회선이 그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지도에는 우회선이 없었어요. 모든 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지점. 그건 위험일까요? 아니면 가치일까요? 저는 손가락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죠.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지도는 2023년 기준 동북아시아 물류 및 군수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4개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가 모두 이 지역에 집중돼 있죠.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미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사령부 보급선. 오키나와에서 괌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 통과 비율 약 70%.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중국 동북 삼성 물류. 대련항, 단둥항에서 출발하는 화물선 중 대한해협 경유 비율 약 40%. 우회 시 운송 비용 약 30% 증가. 제 펜이 빨라졌습니다. 일본 원유 및 가스 수입. 중동과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자원. 대한해협 통과 비율 약 90%. 90%. 저는 그 숫자를 2번 적었어요. 러시아 극동 에너지 수출. 사할린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LNG, 동해 경유 비율 약 55%.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이 4개 국가는 모두 한반도 주변 해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회로가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급증하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결국 갈등의 중심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건 투자 대상이 아니라 리스크죠.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갈등의 중심과 전략의 중심은 다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 국방부 문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언급 횟수 1200회 이상. 북한 언급 횟수 800회. 중국 1대1로 동북아 투자 중 한반도 연계 비중 약 30% 추정.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한국 관련 페이지 수 연평균 15페이지 이상. 러시아 극동 개발 계획 중 한반도 협력 프로젝트 약 20건.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뭔가 잘못 짚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수연이 말했죠. 위험하다면 왜 비용을 더 들이고 있습니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위험한 곳에 왜 돈과 군대는 더 모이는 걸까? 미국 측 분석관이 반박했어요. 그건 북한 때문 아닙니까? 한국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변수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새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조선업 글로벌 점유율 약 45%, 특히 LNG 운반선 약 70%, 반도체 메모리 생산 약 60%, 배터리 생산 능력 약 30%.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산 수출 2023년 기준 약 140억 달러. 5년 전 대비 약 300% 증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공 방공 시스템. 폴란드,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손이 따라가질 않았어요. 이수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만약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반도체 공급 중단, 글로벌 전자산업 약 6개월 마비, 조선산업 공백, LNG 운반선 신규 발주 약 2년 지연, 방산 협력 중단, 유럽과 중동 방어체계 재편 필요, 대체 비용, 최소 20년에서 30년. 회의장은 숨소리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일본 측 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헤인즈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담스럽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놓칠 수 없잖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 에너지를 받을 수 없어요. 대한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한 달 안에 마비됩니다.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문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북 삼성 경제가 한국 루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더 심각하죠.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한국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헤인즈 국장님, 한국을 잃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조선 점유율, 반도체 생산 비중. 관리 대상이 아니라 조율 대상에 가까웠죠. 제 메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EU 측 자문이 반격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외교관이었죠. 중심에 있던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폴란드, 발칸, 중동.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료는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는 유럽 한가운데서 분할됐죠. 발칸은 화약고가 됐습니다. 중동은 끝없는 분쟁 지역이 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수연이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들은 중심이었지만 플레이어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EU 자문이 물었어요. 이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는 낮은 군사비와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졌죠. 발칸은 기술 자립에 실패했습니다. 중동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가 한국 수치를 띄웠어요. GDP 대비 국방비 약 2.8%, 제조업 비중 약 27% 이상, R&D 투자 비율 세계 상위권, 방산 자금률 약 80% 이상. 저는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발칸과 한국, 중동과 한국. 같은 중심이었지만 구조가 달랐어요. 이수연이 말했죠.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할 수 있고 스스로 수출할 수 있죠. 중심에 있지만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장은 숨죽였어요. 저는 1997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무너졌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결과는 달랐을까요?
미국 측 분석관이 질문했어요. 그래도 북한 변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아닙니까? 이수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변수지만 한국을 정의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북한 GDP 약 200억 달러 추정. 한국 GDP 약 1조 7천억 달러. 북한 무역량 약 50억 달러 미만. 한국 무역량 약 1조 3천억 달러.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죠. 북한은 위협이지만 한국 경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때문에 한국 방산이 강해졌죠. 북한 때문에 한국이 기술 자립을 서둘렀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를 고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조적으로 취약함. 이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죠. 한국, 구조적으로 필수적. 이후 자문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양쪽 압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수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감정을 드러냈어요. 바로 그 압박 때문에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이 필요하죠. 양쪽 모두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이 무너져요. 그가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됩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포기해야 하죠. 저는 손에 힘을 주고 메모했습니다.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선택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나라죠.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뭘 놓쳤는지.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이 사라진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끊깁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멈추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가 증발하죠.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자동차. 모든 전자제품 생산이 멈춥니다. 대체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저는 숫자를 적었어요. 조선업이 무너집니다. LNG 운반선 점유율 70%.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이 마비되죠.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받을 수 없고 일본은 중동 석유를 실어올 수 없습니다. 대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 펜이 빨라졌습니다. 방산 협력이 중단됩니다. 폴란드에 수출 중인 K9 자주포, 호주에 납품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 모두 멈춥니다. 유럽과 중동은 방어 체계를 다시 짜야 하죠. 대체 기간은 최소 5년에서 8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에너지 물류가 끊깁니다. 대한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한 달 안에 에너지 부족 사태를 맞이하죠. 중국 동북 삼성 경제는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가스는 갈 곳을 잃고요. 대체 경로 구축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모든 걸 합치면 대체 비용 최소 20년에서 30년. 저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대체 가능 여부, 불가능.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필수적인 나라였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수연이 대답했죠. 관리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관리와 협력의 차이가 뭡니까? 관리는 통제하려는 겁니다. 협력은 함께 가려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측 자문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수연이 웃었어요. 한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뿐이죠. 회의장은 긴장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선택할 뿐.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미국 측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맹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선택했지만 언제든 재검토할 수 있죠. 순간 회의장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위협입니까? 아니요. 사실입니다. 이수연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중국 무역량 약 3천억 달러. 한국 미국 무역량 약 1,700억 달러.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죠. 그럼에도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치와 안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숨죽였어요. 이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부담으로 본다면 한국도 미국을 재평가할 겁니다. 만약 유럽이 한국을 리스크로 본다면 한국도 유럽을 다시 볼 거예요.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국 방산 수출국 목록. 폴란드,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노르웨이, 루마니아. 모두 미국 동맹국이거나 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분과 협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구조에 들어섰다. 이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이유 자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수연이 간단하게 대답했죠. 존중하십시오. 존중. 그 단어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1997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대상으로 봤죠. 관리 대상으로 봤고요. 2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저효율 분류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구조에 들어섰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건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했죠. 한국은 정말 그렇게 강합니까? 그가 웃었어요. 강하다기보다는 필요하죠. 차이가 뭡니까? 강함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필요는 절대적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1997년 한국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때 한국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나라라고 봤죠.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했고 조선업을 개혁했으며 방산을 육성했죠. 27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니라 핵심 지역이 됐죠.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이수연이 물었어요. 헤인즈 국장님,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대체 불가능한 나라. 이수연이 미소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수연이 창밖을 봤어요. 스위스 알프스가 보였죠. 한국은 이제 선택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협력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국을 존중하는지도 선택하겠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재평가 리스크에서 전략 자산으로.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헤인즈 국장님, 한국을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숫자를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반도체 60%, 조선 45%, 방산 수출 300% 증가. 이게 리스크입니까? 자산입니까?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우리가 한국을 놓치면 중국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한국을 부담으로 보면 한국은 우리를 떠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제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몇 주 후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봤구나. 런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97년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구제받던 나라에서 협력하는 나라로, 관리 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채는데 저는 27년이 걸렸습니다. 제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구조적으로 필수적. 대체 불가능. 저는 그 메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를 적었죠. 한국은 선택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다. 이 문장은 제 책상 위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어요. 영국 재무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97년 이후 처음 오는 한국이었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현대적이었고 도시는 활기찼으며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삼성, LG, 현대, 기아.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27년 전, 이 나라는 무너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울에서의 회의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회의는 반도체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설명했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고 있어요. 영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시스템 반도체입니까? 미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AI, 자율주행 6G. 모두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이죠. 저는 메모했어요.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두 번째 회의는 방산 협력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말했죠.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검증됐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가 선택했고요. 영국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뭡니까? 해상 방어 체계와 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 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공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죠. 그리고 차세대 구축함 기술도 공유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영국의 기술을 공유한다고요.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세 번째 회의는 에너지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원전 수출 경험이 있습니다. UAE에 납품했고 폴란드와 협상 중이죠. 영국도 원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국 대표가 당황했어요. 한국 원전을 영국에 짓는다고요. 가능합니다. 기술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주는 나라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1997년 이 강은 절망의 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지금은 희망의 강이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기술 강국, 문화 강국. 한국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구나.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일어서서 더 높이 올라갔죠. 다음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러 스타트업이 모여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죠.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AI 기반 물류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요. 유럽요? 네, 독일과 프랑스 물류 회사들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유럽의 기술을 판다고요. 그가 웃었어요. 저희 기술은 세계 어디서도 통합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1997년 위기를 아십니까? 들었죠. 부모님 세대 이야기로요.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거죠.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외교부 인사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물었죠. 헤인즈 국장님,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성과로 보여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일했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죠. 외교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님, 한국과 영국은 협력할 게 많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가야 합니다. 그가 잔을 들었어요. 협력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협력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파트너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1950년 폐허가 된 서울. 1953년 휴전 후의 황폐한 땅. 저는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시관을 나오며 저는 한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 그 문구가 오래 남았어요. 잊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 후에도 외환위기 후에도 어떤 위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이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그도 출장을 가는 길이었죠. 어디 가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를린입니다. 독일 방산 협력회의가 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보스에서의 발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수연이 웃었어요. 과장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죠.
헤인즈 국장님,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저희는 헤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국 21세기 전략 파트너.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협력 대상이며 존중해야 할 파트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경제의 혈관이다. 조선 기술은 에너지 수송의 핵심이며 방산 기술은 동맹국 방어의 기둥이다. 한국 없이 21세기 글로벌 전략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잃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놓친 건 뭘까? 한국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의지. 그 의지가 한국을 만들었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인즈 국장, 이 보고서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한참 후에 말했죠. 알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 한국 한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체결. 한국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LNG 운반선 수주.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수현이었습니다. 베를린 회의 잘 끝났습니다. 독일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헤인즈 국장님 덕분입니다. 영국 보고서가 유럽에 영향을 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쓴 것뿐입니다. 그 진실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국, 당신들은 해냈구나. 1997년 절망에서 2024년 희망으로. 무너진 나라에서 필수 불가결한 나라로. 당신들은 정말 해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다보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기 포럼이었어요. 같은 회의실, 같은 테이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죠. 한국을 고위험 저효율 지역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전략적 협력 우선 지역으로 재분류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알아봤구나. 미국 측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2배로 확대할 겁니다. EU 대표가 말했죠. 유럽도 한국과 방산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협력은 필수죠. 모두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프랑스 대표를 만났어요. 헤인즈 국장, 당신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사실을 쓴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쓰는 게 용기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독일 자문이 다가왔어요. 우리도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이제 파트너로 대하겠습니다. 저는 악수했죠.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변했어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이 공식적으로 재평가됐다. 30년 만에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봤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강했고 이미 필요했으며 이미 대체 불가능했다. 변한 건 우리였다. 우리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본 것뿐이다. 저는 일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이 공식적으로 전략 파트너로 재분류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헤인즈 국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계속 전진할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폐회식이 있었어요.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재평가했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위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로 봅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박수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판교의 스타트업들, 한강의 흐름. 그리고 1997년의 절망에서 2024년의 희망으로 바뀐 역사. 한국은 증명했어요.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세계는 결국 진실을 인정한다는 걸.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다보스입니다. 무슨 회의였습니까? 글로벌 전략 포럼이었죠. 한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필수 파트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 당신들의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반도체를 넘어선 기술, 방산을 넘어선 영향력, 조선을 넘어선 혁신. 세계가 아직 말하지 않는 한국의 다음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한국은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라는 걸.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 계속 전진하십시오. 세계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메모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다. 저는 그 메모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대단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